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했습니다. 쌀, 소고기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됐고 한미동맹이 확고해질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용 외교로 국익을 지켜냈다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을 비롯한 핵심 현안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선 협상 타결 이후 시장의 반응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시한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까지 한미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할 것 없이 우리 일선 부서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국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족할 만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 잘했는데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트로 본 그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 어떤 거였는지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아까 보니까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일반 시민들 반응도 기사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들 이재명 대통령 평가하고 궤를 많이 같이 하는 시민들이 많고 네. 이거는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협상 결과는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뚜렷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족스럽진 않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선방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요약하자면 불만 있는 다행이라고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불만이지만 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15% 관세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FTA를 체결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15%라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것이고 예전에 FTA가 막 체결된 시절에 그런 말이 있었죠. WTO 질서에서 FTA 질서로 넘어간다. 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FTA 질서도 파괴되고 새로운 또 질서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목도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찬반 뜨거운 양론 속에서 FTA를 어쨌든 체결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세월이 지나버렸고 이게 소용이 별로 없어지는 측면이 생겨버렸구나 씁쓸한 감정이 듭니다. 근데 다만 EU나 일본과 미국이 했던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이 더 뒤처지거나 한 건 없었던 것이고 제가 아마 이 코너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축산 쪽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 한국의 규제가 30개월 그 소고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보단 약한 규제였고 이 부분이 집중 타격 대상이 될 것이고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막아냈다는 거는 굉장한 선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 불행으로 본다면은 다행은 맞다. 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소고기 막아낸 거, 농산물 부분에서 선방한 거는 그렇지만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평가해 줘야 된다. 윤주진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인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점수로 할까요? 우리 점수로. 네, 점수로 김수민 평론가님. B 플러스. B 플러스. 네. 그럼 윤준희 위원님은 저는 그러면 한 B0 정도 B 하겠습니다. 그냥 B요. 예. 뭐 B면은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 보세요? 국민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 정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야 할 때는 정말 그런 약소국인가 이런 뭔가 이 자괴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EU를 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두 비슷한 정말 취급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보다도 실은 EU라고 하는 그 유럽 공동체는 더더욱 사실은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한 어떤 정체성을 공유해왔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EU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한국이 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해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혼자만 당하면 되게 자존심 상할 텐데 예.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센 국가들이 예, 훨씬 더 뭐 같이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과 EU는 상당히 그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왔는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는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결국은 양자택일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자동차냐 농산물이냐 이 둘 중에서 한쪽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야 됐다라는 것인데 저는 결국은 막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 국익보다 국내 정치적 민감성을 더 강하게 의식해서 자동차 부분에서 더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 즉 이따 다루겠지만 12.5%까지의 네. 관세를 얻어내지 못한 대신에 소고기 시장과 쌀 시장의 개방은 막아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국내 해당 업계에서는 환호할 만한 일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미래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인가? 왜냐하면 자동차는 정말 우리의 대미 흑자 품목의 주력 상품이거든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막판에 결국 정치적 고려를 했다라는 부분은 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선택의 문제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소고기냐 자동차냐 했을 때는 일단 소고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선방하는 거를 자 일단 그거는 차차 우리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선 부분 그 부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조선 부분이 많이 기여를 했다. 3,500억 달러 펀드 중에 1,500달러가 조선이고 나머지가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거잖아요. 자. 마스가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거기도 한데 자 일단은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네. 돌파구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에서도 이미 대두됐던 게 네. 미국에서 한국 조선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뭐 국민적 관심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조선 산업인 네.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좀 저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네. 한 2010년대 중반쯤에 이제 조선업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사실 조선업 자체가 10년 단위로 호황불황을 반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사업장 쪽에서도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네. 때는 거꾸로 노조가 어용화되는 상황도 있었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심경이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을 그냥 구조조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던 것이고 언젠가 또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이번에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좀 한국 사회 일각에서 조선업에 대한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 산업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미 동맹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경제 실익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이번에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적어도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투자로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는 조선업이 굉장히 그 효자 산업의 구실을 해냈다. 이건 전적으로 인정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도 조선업 이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건 한미 동맹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주력 방위 산업 분야라는 것이고 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꾸준히 군함 검도 능력을 키워왔지만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건조 능력이
하락했고 이것을 결국 중국에 상당히 주도권을 뺏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건조 능력, 군함 건조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국제 안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을 보인다라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는 당연히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활약이 상당히 두드러졌던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마치 우리가 뭐 생돈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도 80년대에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미국의 압박 때문에 대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대미 투자를 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뺏긴 돈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친일, 그러니까 일본의 유화적인 어떤 여론을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그 안에서 또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참에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것을 뺏기는 돈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자, 이제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 대한민국, 일본, 유럽연합 모두 15%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본래 없었는데 무관세였는데 네. 이게 15%된 거고 일본과 유럽연합은 기존의 2.5%에서 1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12.5%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실제로 정책실장 말씀도 그걸 했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 좀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소고기 아닌가 뭐 이런 게 추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 의약품 뭐 선방했다 이런 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쨌든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제법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피해가 생기는 거고 참 세상이 많이 또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언제나 FTA 애초에 협상 때도 그랬고 자동차 부분은 우위거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큰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에 FTA 질서마저도 와해되면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제 미국도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맺었던 것이 있는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또 심각하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러스트벨트 그 비어가는 공장지대의 그 문제도 있는 것이고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노동자들의 불만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에 민주당 쪽에서는 원래 자동차 노조나 이쪽이 우군들이었는데 네. 그게 새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다 또 전기 자동차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이 복잡다단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분야가 돼버렸다라는 그 일단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정부라서 그런 거지 트럼프 정부가 끝나게 되면 미국이 조금 정상화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 표현과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가 정권을 미국에서 그 민주당이 잡든 공화당이 잡든 흐름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비정상의 네. 정상처럼 어떻게 25%를 다 때려놓고 온 국가에 그거를 마치 네. 봐주듯이 이런 흐름이 트럼프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 노멀을 예.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네, 사람. 그럼 그 다음에 네. 민주당 정권이 그렇죠. 들어와도 네. 비슷한 흐름은 갈 거다. 네, 이게 산업은 아니고 뭐 안보 쪽 이슈긴 한데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실질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린 정부는 한국 쪽 부담을 올린 정부는 바이든 정부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대중국 견제, 중국 포위라는 목적은 그 흐름은 똑같았어요. 똑같으니까. 오바마 정부도 사실 거기 오히려 본격화된 게 오바마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권이 트럼프에서 좀 더 노멀한 쪽으로 공화당의 전통 주류나 혹은 민주당 쪽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 잡더라도 흐름은 계속 이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네. 그런 중장기적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품목 관세 뭐 다른 유럽이나 미국
그저 일본하고 똑같아진 이런 상황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하셨어요. 윤주진 위원님.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한미 FTA만 하더라도 거의 근 20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네.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이제 극적 타결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또 네. 지금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현대차는 지금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갖고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은 아니죠. 다만 그동안 EU, 그러니까 이제 유럽산, 특히 독일산 자동차겠죠. 아니면 일본 자동차가 우리보다 2.5%의 관세를 추가로 붙어 있던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미국 소비자들, 특히 중저소득층 사이에 현대차가 인기를 끌었던 것인데 아쉽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축산물보다는 조금 더 자동차에 중점을 맞췄어야 됐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 우리가 무관세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그 비교 우위에 의해서 재편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한 50년에서 60년간 누렸던 세계 질서거든요. 네. 이게 과연 보편적 세계 질서였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서로 보복 관세 때리고 무역 장벽 높이고 이런 역사가 훨씬 더 인류에선 길었고 국제 정치 경제 이론에 보면 패권 국가가 있는데 후발 국가, 지금으로서는 중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이런 후발 국가들이 무섭게 특히 기술력으로 치고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트럼프 때문이다. 이제 미국이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이게 뉴노멀이 되는 그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많이 투자한다 그래. 그러고 이게 이제 1년 안에 투자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왕창 투자한다 그러고 정권 바뀌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좀 입장이 그래서 하는데 그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두 분이 아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쌀, 소고기 이런 농축산물 시장 지킨 부분. 자, 대통령실은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광우병 그 파동 때 사진까지 미국 측에 보여주면서 이거 큰일 난다 지금 이게 국내적으로 그럼 우리도 리스크 커지고 너희도 커지고 뭐 해가지고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전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네. 어떻게 뭐 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지켜낸 부분은 네. 저는 어쩌면 기적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조금 저희가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지만 네. 윤주진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조금 입장이 갈릴 수 있는 주제가 아마 농축산품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농업하고 공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리고 또 특히 진보적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쌀을 제외하면 상당히 낮은 그런 현실에서 농업은 각고로 보호돼야 되고 농업을 해치는 것들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물론 어느 정도의 희생을 뭐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킬 가치가 있어서 지킨 것이었고 사실 이번에 전체 협상의 그림을 놓고 보면 대미 투자를 통해서 농업을 지킨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가족 관계로 비유를 하자면 도시에 나가서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한 자식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을 지켰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렇기 네. 때문에 사회 연대적인 가치도 저는 한편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파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언젠가 또 농업에 굉장히 또 각박한 현실이 들이닥칠 것이고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을 잘못 강조하게 되면 현실의 농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농업 경쟁력 강화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농업 그 부문에 어떤 파고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 이게 뭐 일종의 약간 진실 게임 비슷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하긴 합니다. 자신의 실적을 막 얘기하면서 팩트가 틀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미국과 교육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 농산물을
언급을 했어요. 윤준희 위원님. 이거 무슨 뜻일까요? 왜냐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뭐 농산물이라는 거 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사과를 비롯해서 과일 또 여러 가지 채소, 농작물이 사과 부분을 주목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던데.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즉 농민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가격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라든지 GDP 대비 높은 편인 건 소비자 분명해요. 입장에선.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뭐 작황에 따라서 막 금사과가 되고 막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저 뭡니까 수박도 막 예. 3만 수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여름에. 기후 변화까지 닥치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 그래도 비싼 채소값도 이제 계속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농산물 개방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트럼프를 비롯해서 여러 전 세계 농업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협상에서는 쌀과 소고기라고 하는 품목 자체는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막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되는 이 관세 협상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압박은 매우 클 거라고 보고 특히 저는 이제 유전자 변형 물질 관련된 그런 채소나든지 네. 사과 이런 부분은 특히 옥수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조금 더 주력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금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두고 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우려 목소리 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뭐 2주 안에 한미 정상 만나서 최종 합의문 발표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뭐 그러니까 한미 정상 만나기 위해서 뭐 이런 더 양보한 것 아니냐?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긴 한데 어차피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은 필요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네. 봐서.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뭐 한미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이랬다 이런 주장보다는 그럼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제 확정될 그런 내용 플러스 무슨 뭐 방위 관련 좀 네. 주한미군 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 이런 것들은 그 사이에 되게 좀 실무 차원에서 오갈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한국 정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휘슬이 울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에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투자 규모하고 그 각 투자 내역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 말이 엇갈리고 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마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쩌면 물론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특유의 어떤 국내 정치에서 좀 뭐랄까 좀 과장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벌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여당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아직 안 끝났다. 반드시 확실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패키지 딜을 하고자 했지만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안보 관련한 것들 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또 추후의 과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여세를 몰아서 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고 야당에서 그거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야당의 그 국민의힘 특히 그쪽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 협상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서 네.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친중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거나 국민들이 동요하도록 만든 책임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어떤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질타를 해놓고 그 질타의 내용이 어긋났는데 새로운 질타의 내용을 꺼내기보다는 지금 남은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입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익만 생각할 때입니다. 하면서 초당적인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자세가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봐요. 자,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야당의 본연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뭘 하더라도 잘한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저는 이 정도면은 사실상은 잘했다고 평가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될 만한 부분들을 좀 짚어준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뭐 잘못했다 매국이다 그야말로 뭐 발목 잡기는 아니라 과거에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 FTA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 진짜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수위 조절을 잘했다라는 것이고 네. 제가 조금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외교안보 국방 차원의 이슈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뼈아픈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미국 소식통에서 특히 이번에 모 언론의 오보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세력들을 위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친중 성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나왔고요. 이번에 방미를 했던 한미의원연맹도 그러한 여러 가지 다수의 제보가 있었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에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를 갖고 미국 정부가 분명히 관세 협상과는 다른 별도의 시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협상이 나오게 된 그 경위에는 사실 외교 안보적 이슈가 개입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정부가 요구한 국방이나 방위비 분담 이런 거는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면적인 어떤 비공식 합의가 있었을 거라는 거는 저는 합리적 추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양보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이 정부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자축할 만한 관세 협상이 나오긴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미세한 조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야당이 질문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그 내용이 조금 뭐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 어쨌든 끝까지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뭐 이런 거겠죠. 국방비 뭐 주한미군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거기에 뭐 미국산 무기 구매 이런 것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패키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엊그제까지만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당 의원들이 깡패라는 표현을 여러 명이 썼거든요. 야, 이게 되게 어렵구나. 근데 지나고 보면 미국 측에서 아주 벼랑 끝 전술 비슷하게 막 거의 이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려 그러지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돌변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저는 그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국방비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그건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만 가지고도 가늠하기 어려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구서는 날라올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두고 방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어떤 합의나 협상도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특히 이면 합의의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건 전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면 합의 문제도 직접적으로 뭐 야당에서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두고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이면 합의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 처리를 하는 건데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전적 조치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좀 더 앞섰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전 구간 많이 밀립니다. 성산대교 북단 이전부터 금천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같은 방향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입구
입구 2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지하도로 진입하면 전 구간 수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군자교부터 많이 막힙니다. 이후에는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방향 퇴계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12km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노오지에서 송내까지 길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과 오산에서 각각 정체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3,500억 달러 규모 이거 뭐 조선 1,500, 뭐 나머지 반도체 등 2차 전지 등 해가지고 뭐 2,000억 달러. 거기다 이제 LNG인가요? 이게 에너지 구입 비용 하면 4,50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난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거긴 하지만 조선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많은 포션을 많은 부분을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 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조선도 그렇고요. 네. 협력 업체들이 많고 우리 지역 경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국내 경제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많은 국민들이 고용 창출을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네. 미국에 가서 그렇게 돈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투자를 많이 할수록 뭐 이득이 큰 게 아니라 또 네. 한편으로 기회 비용이라든지 또 손해 보는 부분도 커지는 어느 선을 지나게 되면 그런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출혈인 거는 맞습니다. 고용 문제로 특히 놓고 보자면 네. 그런 의미에서는 각고로 좀 유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미 투자의 내용과 또 한국의 주도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잘 하게 되면 사실 대미 투자 그러면은 한국 국내 고용을 뺏겨가면서 다 손해 보고 다른 쪽에서만 이득 보는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고 또 대미 투자를 통해서 한국도 무역 흑자를 늘려왔지만 미국도 고용 창출이 되는 부분이 윈윈이기 때문에 이게 안보 쪽으로도 영향을 분명히 끼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 2021년 한미 정상회담 때 대규모 투자를 한국이 결정을 했을 때 그때도 네.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냈었지만 결국에 또 우리도 얻는 것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한미 간에 좀 불씨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유의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를 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 3,500억 중에 1,500억 조선산업은 한국이 주도권 행사하는 거고 네. 2,000억 원도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싸울 것이 있으면 또 싸워야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렇게 또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산업의 국내 일자리에 이런 미칠 영향 이게 이제 걱정되는 그 질문 플러스 지금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러트닉 미 상무가 뭐라 그랬냐면 한미 투자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갖고 간다. 예. 그랬더니 그 대통령실 그 정책실장이 아마 그 리테인 RETAIN 리테인 얘기인데 마치 재투자 개념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어디 국경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어다르고 아다른 얘기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서 또 법인세를 납부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익이 남을 텐데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이득을 우리 한국에 어떻게 현금으로 싸고 들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아니면 미국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게 뭐 합의문에 적혀 있을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라고 하는 건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즉 네.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에 쓰일 돈이 미국에 썼다 이게 아니라요. 만약에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이 조달해야 될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사실은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다시 얹혀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규모를 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참 또 느끼게 되는 거는 일본이 네. 여전히 우리보다 GDP가 2배 이상 높은 초강대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본은 한 5,5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는데 GDP 대비했을 때 우리는 1.7조 달러 대비했을 때 한 3,500억 달러. GDP의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한 부분 이런 거는 역대 어느 지도자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진실되게 아마 뼈까지 새기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잠깐 GDP 예, 김수인 대비 평론가님. 투자 규모 일본과의 비교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액수를 좀 명목상으로 액면가로만 보자면 한국이 GDP 대비해서는 좀 부담을 일본보다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일본이 이번에 5,500억 달러 투자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일본의 투자의 성격과 거의 같은 그걸 따로 분류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그냥 주도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과 동등 비교를 하려면 그걸 빼고 3,500억 달러 전체가 아니라 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2,000억 달러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한국이 GDP 대비해서 일본보다 더 투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 주죠. 다음 달이기도 하고 8월 4일 쟁점 법안들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킬 것입니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8월 국회로 이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하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이건 시급하게 서둘러야 된다.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것도 다 법안에 관한 거니까요. 시급합니까? 다. 일단 근데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예.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특히 이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 법안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거든요. 예. 다른 법안을 뭐 새치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때 계속 번번이 좌절됐고 또 사회적 논의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 찬반 양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늦출 수는 없다라고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들 법안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확 통과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정치인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더 이상 뭐 더 늦추고 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하는 쪽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인들 안을 준비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마냥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 졸속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그냥 시간만 끌고 혹은 반대가 있는데 왜 추진하느냐 이런 말만 가지고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법안들을 반대하는 쪽에서 보관을 내놔야 된다는 그것은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 윤주진 의원님. 뭐 송경식 경총회장이 노란봉투법 사회적 대화하자.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니까 방송 3법 이제 저 강행 움직임 이거는 방송 장악 기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토론회도 열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송원석 원내대표도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야 참여하는 협의기구 즉각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하자.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는 왜 대안 안 내놓고 꼭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방송 3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여당의 주장이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방송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 바뀌고 이사회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견 타당하나 사실은 상법 개정안이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노란봉투법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은 좀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린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고 노란봉투법 예를 들어서 원청업자가 하청업자 노동자들의 원청 고용주로 인정하자 이러한 입법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돼 있기 때문에 실은 경기 부침에 따라서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노동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럽연합 기업들이 진짜 철수할 수도 있다. 이게 그 과장이 아니다. 과장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모 자동차 기업도 극심한 노사 분규 때문에 결국은 손 떼고 다 나갔거든요. 예. 그런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이것은 그냥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규제는 하지 말고 오히려 규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국민의힘이 노동 규제를 풀자라고 하면 듣지도 않을 여당이 계속 대안 운운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이고요. 네. 자, 이거 관련해서 네. 사실 방송 3법도 제가 뭐 방송계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더 막 권력 여야 간에 뭐 이사진이 정하는 이거보다는 좀 다양하게 학계나 그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더 다양하게 저 이사 수도 늘리고 하자는 일견 보기에 되게 이제 그럴 듯한 네. 건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지금 기존의 여7 KBS 경우에요. 여당목 이사 7 야당목 이사 넷 이게 사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대표성이 무엇보다도 더 있는 거다. 요거 하나 하고 이거를 왜 바꾸려고 하냐.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친민주당 계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정권의 어떤 부침에 상관없이 네. 좀 일관되게 그쪽을 장악할 수 있게 하려 그런다 하면서 또 하나 만약에 하나를 더 얘기하면 빨리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법을 고치면.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왜 대안을 안 내놓냐 하는 게 생각보다는 대안 내놓기가 쉽진 않은 네. 지적도 있어요. 네, 근데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정권의 부침에 바뀌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는 있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 여야의 뭐 이 할당을 통해서 그냥 상호 견제 구도를 만들고 이걸로 계속 갈 거냐. 근데 그걸 했더니 생기는 결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방송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실이 많은 그걸 다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오히려 정치권의 어떤 그런 추천이라든지 여야 균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민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걸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냐.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당의 안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취지의 다른 방향이라도 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우려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언론 노조라든지 이런 집단은 계속해서 정권이 어디로 가든 조합원도 있고 한데 그들이 계속 권력을 잡아서 노영 방송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역사를 보면 나름대로 이걸 또 어느 정도 시민사회를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 언론 노조의 경우에 민주당 정부가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때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라든지 특정 집단이라고 해도 조합원이 많다면 또 안에서의 의견 차이도 있는 것이고 이걸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시민사회 다양성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전에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 상대로 그렇게 교섭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유럽에 왜 없냐면 그 법이 유럽은 네. 산별 교섭이라는 게 일반화돼 있어서 그게 법이 없어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이 법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한국은 굉장히 그 노동시장의 분절화도 심하고 사실 노측이나 사측이나 다 원청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ILO라든지 국제노동기구나 이쪽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외국계 기업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그 외국계 기업 자기 본토에서는 다 노동자 존중하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노동자 무시하는 게 이유보다 심하니까 거기에 편승해 오다가 지금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내놔라. 그리고 노조에 그런 어떤 기회가 간다고 해서 사측이 꼭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원청과 하청 간에 교섭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청 기업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으로 창구 단일화가 돼서 하청 기업들끼리도 협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섭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측이나 자본 입장에서는 더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반박할 거 있으면 짧게만. 예, 산별교섭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노동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일반 해고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모순이 있다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어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전한길 씨가 당대표 나온 후보들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함께 갈 건가 이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겠다 해서 아니 당대표 후보 면접하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출사표 던지면서 전한길이 무슨 극우냐 어디 폭발물 던졌냐 담 타고 미 대사관 가서 불 질렀나 극우 프레임은 극자들이 맞는 프레임이다. 와, 전한길 안고 가는 듯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후보는 장덕영 의원이죠.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개최한 토론회에 가서 제가 당대표 되면 저를 극으로 몰았던 분들은 나가면 된다. 이재명 정부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가 허용되면 대표로서 가겠다. 부정선거 끝장 토론 자리 마련하겠다. 윤준희 위원님.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수권 정당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끊어내야 돼요. 첫째는 부정선거론이고요. 두 번째는 윤어게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얘기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뭐 끝장 토론을 하겠다 정도로 우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선거의 부실 관리,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 또 부정선거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기관으로 소명해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어게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를 위해서 저러는 것 같아요? 표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근에 여러 전당대회 비교해 봤을 때 흥행이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럴수록 참여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찐 당원들이 많을 것이고 강성 보수층이 많이 호응을 할 것이라면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이 먹힐 것이다라고 아마 제가 참모더라도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진짜 먹힐 것 같아요? 이거?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이 휘발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은 더 강성, 더 급진적인 목소리가 더 힘을 얻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건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쨌든 당대표 경선이 어떤 식으로 흐를 걸로 보시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극단주의가 더 바로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찌개가 있는데 찌개가 완전 쫄아들고 거기다가 소금을 한 움큼 더 넣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굉장히 우울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면 거대 정당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단은 양대 정당 체제인데 그러면은 지지층은 다 대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41% 득표는 낮은 득표율 아니에요. 근데 과연 41%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또 윤호기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다 41%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극단적 비상식파와 상식파 간의 대결이 벌어질 때 상식파 쪽이 수가 살짝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적거나 열기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화가 나면 나가버리세요.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극단주의적인 쪽은 잘 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당 개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중도 보수 온건 시민들이 당에 많이 입당해가지고 당을 바꿔주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일 텐데 오히려 그런 시민들이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선거가 되고 전당대회가 되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게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여러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민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멎는 듯한 시간을 견딥니다. 한 달에 160번 이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심각한 형태의 소화 발작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민호는 음식을 삼키기도 어렵고 몸을 가누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민호 곁을 지키는 건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엄마뿐입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민호의 고통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엄마. 자신보다 민호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도해보지만 기초수급비만이 전부인 막막한 현실. 엄마의 눈물과 근심은 하루하루 깊어만 갑니다. 민호와 엄마가 지금의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기록적이었는데요. 무려 29.3도의 아침 최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올 들어서 아침 기온이 가장 높다
높게 유지가 됐고 전국에서도 서울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7월에 나타난 총 열대야 일수도 서울이 22일로 기록이 돼서 7월 열대야 일수 기상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34.6도로 35도에 육박했고 영월이 36.8도로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현재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아침 서울 아침 최저 기온 27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이상의 밤 기온을 보이면서 그대로 아침 최저 기온으로 유지될 전망이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대전, 대구가 36, 세종, 광주 35, 강릉, 부산, 제주 32도 등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열대와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 일부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좋지 않겠고 내일 자외선 지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부분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남쪽 해상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기존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 백악관을 찾아 정상회담을 열고 추가로 거액의 투자 소식을 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주의 외교로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율 수준은 적절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 영장을 집행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수연이었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은 이미 치러진 가운데 현재 권리당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 등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청래냐 박찬대냐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대입니다. 예, 빠듯한 일정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인 전당대회 관련 질문 전에 요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 25%에서 15% 낮췄고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대통령실 전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큰 고비를 넘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뤄낸 것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네, 수출 주력 자동차도 15%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분야는 최혜국 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국민의 정서선하고 맞물려 있는 농업 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 없이 국익을 지켜낸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조선 전략산업 펀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기는 등의 성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높게 평가하시고 환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당대회 얘기 위주로 해볼게요. 전당대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이제 열심히 뛰셨습니다. 오늘은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서 전달식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지금 원하고 있던가요? 네, 일단은 슬로건은 세대의 희망을 정치의 중심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정책 협약을 했는데요. 예. 당대표 후보로서 민주당의 전국 청년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청년 당원의 목소리를 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것은 청년 당원의 연령 기준을 우리가 45세에서 39세로 낮춰달라.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나 공관위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청년 후보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당원 당규에 명시해달라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경선 기탁금 면제, 감면 이런 것도 명시를 요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 최고위원 신설 그리고 당규상 청년 의무 공천을 좀 변실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 충청 영남권 이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당초 지난주 예정돼 있었던 지역 순회 경선이 수해로 인해서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공개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으로 일정이 바뀌었잖아요. 의원님, 지금 막판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전체 권리당원 120만 명 중에 한 20만 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네. 권리당원 포션이 55%에 해당이 되는데 대의원 투표 부분하고 여론조사까지 넣게 되면 10%를 아직 넘지 않고 있다. 그래서 90%가 넘는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 강점인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당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 내란을 막고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개혁 리더이다. 또 한편으로는 회계사 출신의 민생경제 전문가가 바로 박찬대 아닌가. 박찬대가 준비된 유능한 당대표라는 박찬대의 상대적 강점, 그 진면목을 당원들이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8월 2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틀 전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 열렸는데 여기서도 누가 적임자인지 이제 뭐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란 종식의 적임자다, 어떤 민생 회복의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을 그 토론회에서도 의원님이 잘 이렇게 좀 어필했다고 보십니까? 둘 다 이제 일단 뭐 상대 후보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그리고 싸움을 잘하겠다. 네네. 이쪽 부분에 강조를 했는데요. 싸움. 저는 상대적으로는 싸움도 잘하고 원내대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백 가지의 원내 전략을 단 한 번의 실수나 실패도 없이 다 달성하고 그리고 내란을 해제하고 대선 승리까지 이뤄내지 않았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강조를 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집권 여당 당대표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망쳤던 민생 그리고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경제 성장도 같이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여당에게 요구되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과제들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170명을 이끌고 내란 극복했다.
이재명 정부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 내란 종식 특별법을 115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했고요.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120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보다는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유능한 실행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하튼 뭐 싸우고 투쟁 뭐 이것도 뭐 이해는 되지만 역시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누가 적임자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행간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싸움도 잘 하지만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네. 뭐 필요한 개혁을 위해서 과감하게 싸우고 네.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경제 회복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정대 원팀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누가 든든하게 더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네. 민생과 경제에 누가 더 강점을 갖고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뭐 청년층 권리 강화 그 앞쪽 모두 질문에서 이제 그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박찬대 후보님께서는 실무형 리더십 이것도 강조하고 계세요. 자, 네네. 당원 중심의 민주당 뭐 당원권 보장. 이게 민주당이 당원권을 보장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다 그 흐름으로 쭉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2기를 거쳐가면서 네. 민주당의 가장 큰 변화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당 총재나 또는 당 대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 당심이라든가 의사결정 구조가 예. 당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근본이 되는 것은 120만 명이나 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당원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말로만 당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당원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라든가 네. 또는 선거 공용제, 그다음에 전력 공천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사실은 의결을 받는다든가 네.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인 의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당원 중심 정당 개혁의 방안들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당원 쪽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당심은 뭐 권리당원 투표다, 민심은 국민 여론조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데, 네. 자 이게 당원들한테 또 소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좀 혹시 당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민심의 흐름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지 그 흐름은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총 권리당원 수가 120만 명인데요. 네네. 이 120만 명은 매달 자동이체 등으로 당비를 내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당비를 내본 경험이 있는 당원은 약 250만 명이고 전체 당원 수는 한 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심과 민심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네. 그동안 경험으로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은 크게 차이가 없다. 기간이 넉넉하다면 다만 짧은 기간 내에는 예. 당심과 민심 사이에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 당심과 민심을 확인하고 또는 시차라든가 간격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줄여나가는 것이 저의 전당대회 선거 전략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당대표 경선 와중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동지다. 뭐 이러면서 강 후보자 논란 속에서 이제 두둔하는 입장 취했고, 반면에 박찬대 후보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뭐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취를 밝혀야 된다. 자진 사퇴를 사실상 이제 촉구하셨는데 그 사실 뭐
인사권자나 민주당이나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찬대 후보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정청래 후보는 네. 그 강선호 장관 후보에 대해서 일찌감치 결론을 내리고 예. 곧 장관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 예, 예. 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요구를 받았는데 의사결정을 좀 유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도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온전히 일치되지 않아서 네. 우려하는 부분과 관철하자는 부분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저도 당대표 후보로서 예.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의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었고요. 예.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 하루 전날쯤 예. 당대표 후보였던 저도 입장을 낸 것인데 사실 저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는 어떤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느냐. 예.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란 종식과 개혁 동료 여기에 더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지만 결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저로서도 많이 힘들고 전당대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답변하기 어려웠던 그런 네. 부분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면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인 제가 그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질문 관련되는 거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네네. 박찬대 후보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진 사퇴 이제 촉구한 10점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 네. 후보자가 사퇴 의사 밝히기 17분 전에 사퇴 촉구 글이 올라왔고 어쨌든 그로부터 17분 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뭐 사퇴 글을 올렸는데 뭐 17분이면 그 전부터 좀 쓰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를 두고 박찬대 후보가 워낙 우리 찐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명심을 읽었나 아니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라도 총대를 매야겠다 생각을 했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 그 대통령실의 청와대 그 기류가 바뀐 거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했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했거든요. 자, 대통령실과 소통이라든지 기류 변화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대통령실이랑 아니면 강선호 의원과 사전에 사실 네.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네. 우연찮게 17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는 있는데 네. 오히려 사전에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다면 17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네. 인위적인 시차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예.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시다. 네.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했지만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쓴소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냈고 예. 저도 제 의견을 그래도 지금 정도에서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네네. 17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연히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하튼
쓴소리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게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그 취임 초기에 국정 운영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게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셨다 이런 뜻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그거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거를 또 종합적으로 당원과 뭐 국민들이 또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박찬대 후보께서는 야당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한 2개만 들면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 고발하겠다.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도 이제 발의하셨고요. 자, 국민의힘에선 이런 비판을 합니다. 제1야당 말살하려는 거냐? 저 여당 혼자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반발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런 대야 강경 모드랄까 그 배경은 뭡니까? 그거는 일단은 네. 국민의힘에 실질적으로 내란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네. 예, 지금 민주 질서,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내란 세력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혁신안 나와도 무시하고 인적 쇄신도 하지 않고 있고 내란 자체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또 당대표로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란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과는 사실은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당의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고 또 한편으로 미리 예정된 대로 경선 비용을 160억을 지금 날렸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헌정 질서 유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정당의 내부 징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발과 제명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았던 불법 방패가 됐던 국민의힘 의원들 45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건데요. 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구성까지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것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정말 내란의 강을 넘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라라고 하는 동료 의원으로서 내리는 비판과 간권이다. 예, 충심으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척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란 혹은 그 탄핵의 강을 건너와야 그때부터 진정한 그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한편으로 저는 그 내란 종식 특별법도 발의를 했어요. 115명의 공동 발의로. 예.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그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주요 종사자와 수괴한테는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검처럼 이 재판부도 특별 재판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넣는데요. 네. 결국 내란은 대한민국에서는 45년 만에 발생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당을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정도의 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련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 부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그 의원님 찬성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기는 했는데요. 네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힘당의 지도부 중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가 돼서 체포를 방해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도 방해했던 원내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폭동이 일어나는데도 그거를 방관하거나 사실은 막 이렇게 부추겼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의 내란 동조행위, 방조행위 아니면 잔당으로서 만약에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헌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 뭐 그 법을 거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국힘당이 내란의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내란 특검에서 결과를 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저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국힘당을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국회 쟁점 법안들 얘기 한두 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중에 아마도 8월 4일에 노란봉투법, 뭐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방송상법 등 어쨌든 그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거 관련해가 특히 노란봉투법이죠. 관련해서는 EU 그 뭐라 그럴까요?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이게 강행되면은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여하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도 나오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죠. 네. 이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번번이 막혔던 부분 아닙니까? 예, 노동계의 염원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컨센서스도 거의 다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관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3법도 지금 시급한 쟁점 법안이라고 보세요. 처리해야 할. 네, 방송 3법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방송 3법은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네. 방송에 대한 뭐랄까요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하거나 전제해서 개혁 법안을 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네. 예,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지배구조를 최대한 방송국 그 자체에다가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의 자유도도 높이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가질 수 있는 뭐랄까 좋지 않은 의도를 사전에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 3법도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네. 방송국 자체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언론계에서. 예. 자, 의원님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네. 뭐 그때 뭐 이제 시점을 그 검찰 밥상에 검찰 개혁 올려드리겠다 했더니 또 정청래 의원은 고향 가는 길에 뭐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약간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시점 뭐 추석 밥상 그때까지 어떤 뭐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검찰 개혁 법안이 총 4개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네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다 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할 수 있는 중수청을 만들고 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청은 사실상 폐지돼야 될 거고요. 국가수사 본부를 만들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제가 볼 때는 법사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의결로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빠르면 8월 달도 넉넉 잡아 9월 달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랫동안 염원하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넉넉하게 그때까지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청래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루 이틀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나 방향이나 생각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 법안은 제가 원내대표로 있었던 13개월 동안 꾸준히 두드리고 내놨던 부분이라 사실 그 부분을 마무리한다라는 입장에서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조국 혁신당 의원뿐 아니라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좀 그 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물론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당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이것은 사명권자의 네. 판단이 필요하다. 당대표 후보자가 사면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전 의견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네. 예, 비중 있는 당대표 후보의 발언은 아닌 거다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네. 우리 인사권자, 사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정무적 판단하에서 내리실 결정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박찬대 후보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새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뭡니까? 예, 저 박찬대는 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막고 그리고 끝내 종식시킬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개혁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또 경제 전문가로서 개혁과 민생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집권 여당에 요구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을 2번을 수행을 했고요. 마침내 조기 대선에서는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정대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개혁과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저 박찬대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도 지방선거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을 저 박찬대가 반드시 놓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대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였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여당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 우리가 정치 토크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오늘 타결됐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미 간 무역 협상 타결이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3,288선까지 오르면서 네.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5% 오른 3,275.78로 출발을 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 네. 이내 상승폭을 좀 줄이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 0.28% 내린 3,245.44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7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870조 원을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향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장 초반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코스피가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올라서 한미 협상 타결 기대를 이미 선반영해 오면서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오름폭을 줄였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보면 이제 자동차주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그 관세 협상 타결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인 30일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데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고요. 이런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에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진행할 때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걸 무역 리스크 완화와 관세 부담 해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증권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역 합의가 대형 수출주에 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등 관세 부담이 좀 컸던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네.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이 형성됐다는 점도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25%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만으로도 지금 의미가 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무조건적인 낙관론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과 미국 경제 지표 흐름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 해소 외에도 경기 지표나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미국 연준이 또다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미 연준은 현지 시간인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또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5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 이어진 건데요. 네. 연준은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한적인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연준 내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인하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인 건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인하 쪽으로 점차 기울일 수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조는 여전히 신중한 동결 쪽이고요. 이번 결정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유지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 금리 차가 이렇게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벌어지거나 하면 우리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포인트 역대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한은이 단독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면서 고환율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한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한 위원 는 내외 금리 차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자본 유출과 외환 시장 불안은 통화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그리고 글로벌 금리 기조 등 대외 변수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은의 정책 여지가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내릴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근처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물가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경기 부양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여름철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하면서 수정 경제 전망도 함께 내놓을 예정인데 물가, 성장률, 소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6월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 보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안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 동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한은의 주요 고려 대상인데요. 정부는 6월 27일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이후 가계대출 신규 신청이 약 60%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과열 조짐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더 빠르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잡혀야 한다. 해피엔딩이 금방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과열이 다시 확산될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고 특히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경우 금리 안정 차원에서도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흐름도 금통위 결정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인지 구조적인 전환인지 신중히 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에 수십 년간 거주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이 됐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미국에 35년 이상 거주해온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김태응 씨가 현재 네. 8일째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다녀온 뒤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 국경 보호국에 의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지목이 돼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금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족과의 접촉은 물론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다음은 구금된 이유를 아직은 미국 당국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좀 유추해 볼 만한 어떤 면이 있나요? 네, 일단 김 씨는 현재 텍사스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과학자인데요. 네네. 라인병 백신 연구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김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구금의 배경에는 2011년 김 씨가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 김 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이행했고 기소 기록도 이후 비공개 처리가 됐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처벌을 마쳤고 이민법상으로도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세관 국경보호국 측은 마약 범죄 등 유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해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병을 넘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김 씨가 현재 추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기간 동안 구금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인권단체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같은 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김 씨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김 씨가 만성질환자인 만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세관국경보호국의 억류 기준이 72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김 네. 씨가 이미 8일 이상 구금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사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와도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광복절과 겹치는 시기에 일본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지역 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행사입니까? 네, 논란이 된 행사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니지모리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인 나츠마츠리 여름 축제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일본 에도 시대 분위기를 재현한 문화 공간으로 원래는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이었는데 최근 일반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번 축제가 지난 26일 개막해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축제 기간이 광복절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광복절 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에 해방된 날이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축제에서는 일본식 가마 행렬인 미코시, 사무라이 복장을 입고 싸우는 사무라이 결투, 뭐 기모노 코스프레 콘테스트, 일본 전통 음악인 엔카 공연 등이 진행이 되거든요. 심지어 비루쇼부라 불리는 맥주 마시기 대회까지 포함된 네네. 일본 여름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역사적인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 뭐 광복절에 맞춰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육상의 쾌거입니다. 독일 라인 루르 하게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정말 극적이었죠. 네, 이건 뭐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대회 마지막 결선 대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서민준, 뭐 남아디 조엘진, 이재성, 김정윤 선수로 구성된 한국 계주팀이 네. 결선에서 38초 50. 기록은 나쁘지 않아요. 남아공 인도를 제치고 한국 육상 사상 계주에선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왜 또 계주에서 첫 금메달이냐 그러면 우리 사실 마라톤도 있고 우리가 높이뛰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스타트가 서민준 선수 굉장히 빨리 뛰었고요. 그다음에 조혜진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가 정말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줬고 마지막에 김정윤 선수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정말 굉장한 기록이다 싶은데 사실 그 지난 5월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거보다 0.01초 빨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38초 49로 기록해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이미 첫 금메달을 차지한 팀입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남아디 조혜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KBS 드라마였죠. 태양의 후예에서 염소 소년으로 한때 아역 배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조금 눈에 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한국인 어머니하고 나이지리아 멀리뛰기 선수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을 했는데 지난 2024년이죠. 100m에서 10초 30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육상의 기대주로 떠올랐어요. 네, 계주에서 정말 계주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이제 아시아 기록이 일본이 세운 37초 43이고요. 세계 기록은 뭐냐 우사인 볼트가 있던 자메이카 팀이 36초 84예요. 와, 36초 84. 예, 아직 벽은 높지만 조금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서 일본도 메달권에 들어갔었는데 못하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일본이 육상 은근히 잘해요. 보면. 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계영 800m에서도 지금 메달을 좀 기대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뭐 세계 수준의 오히려 육상보다는 이 뭐 세계 수영이 조금 더 세계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기억하시면 왜 양재훈 선수, 이호준 선수, 김우민 또 황선우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른바 황금 세대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별칭이 생겼거든요. 지난 카타르 도하 대회 또 중국의 0.1초 뒤지긴 했지만 은메달을 차지해서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말 그 계주의 뭘 또나 이을 수 있게 됐거든요. 김우민 선수 이번에 그 400m에서 동메달 따고 황선우 선수는 메달은 못 땄지만 4위를 기록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황금 세대가 있는 상황에서 김영범이라는 선수가 새롭게 가세를 했습니다. 지난 대표 선발전에서 100m긴 하지만 황선우 선수를 이기고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분 44초대 200m만 기록해 준다고 한다면 메달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약간 훈련량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실전에 가서 실전 감각을 빨리 이제 되찾아서 내일 저녁에 정말 또 기적 같은 승리 한번 기대해 봅니다. 황금 세대 화이팅입니다. 자, 프로야구 볼게요. 지난해 우승팀 기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줄부상을 이른바 잇몸약으로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최근에 또 부진을 거듭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7월 초에 2위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네, 뭐 잇몸 야구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제2 그러니까 2군들 경기장에 있는 한평에서 했다고 그래서 한평 야구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약간 더위 먹은 호랑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아냥을 받고 있어요. 더위 먹은 호랑이. 예. 뭐 7월 초반에도 김호령 선수라든가 오선호 선수, 김석환 선수 그야말로 1.5군 선수들이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너무 더워지니까 사실 그 기아에서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거죠? 더가웃에다가 우리 프로구단 최초로 에어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위를 이기라고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그 지난 29일 경기 보면 위즈덤 선수가 그 믿었던 위즈덤 선수가
2회하고 3회 어이없는 홈소구 실수를 2개를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멸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뭐 김도영이 돌아와도 안 된다 이런 또 팬들의 비난 섞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는 사실 이길만 했어요. 양현종 선수가 뭐 5회 2대0까지 리드를 지켰고 뭐 100이닝 동안 잘 호투를 했고 5이닝까지 무실점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 6회 한 점 내주고 내려갔거든요. 예. 그런데 8회 또 똑같이 이번에는 그 1루 송구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2대2 동점이 됐고 예. 더 아쉬운 장면은 사실 11회 말 연장이었어요. 무사 만루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선수 2루 플라이 그다음에 땅볼 다시 최영호 선수가 좌익스 플라이를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경기 끝났나요? 끝나버렸죠. 2대2. 2대2. 그래서 7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뭔가 지금 조금 부족한 듯한 야구. 그러다 보면 이범호 감독 속 굉장히 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회에 무사말로를 놓쳐버릴 기아가 아닌데 여하튼 네. 좀 다른 모습이네요. 잠시 주춤하던 한화 역시 폰세가 선발 등판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네, 3연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아무리 폰세 선수라고 해도 쉽지 않은 상대다. 그리고 네. 삼성에는 홈런 타자 디아지가 있잖아요. 예, 홈런왕 디아지가 있어서 야 최고의 투수 폰세와 삼성의 디아지가 맞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기대를 모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사실상 뭐 폰세 선수가 이기고 한화도 삼성을 물리쳤습니다. 저 잠시 봤는데 삼성 타자들이 막 허공에다가 방망이를 날리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6이닝 동안 탈삼진이 8개예요. 그러니까요. 8개니까 2회 거의 3회를 삼진으로만 잡아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디아즈 선수도 사실 그 첫 타석에서는 기분 좋게 뭐 안타로 살아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1루수 땅볼, 그 다음에 삼진. 그러고 보면 그 폰세 선수의 위력에 굉장히 눌리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고위가 아주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이 5대 0으로 졌고 그렇게 또 폰세 선수가 잘 던지니까 또 뭐 리베라토 선수 3회 홈런 쳐주고 바로 이어서 노시환 선수가 시즌 20호 홈런 터뜨려주고 그리고 사실 3회 굉장히 위기였는데 야수들이 잘 막아주고 네. 이런 거 보면 사실 한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뭐 많은 전문가들은 흔히 이제 그 5선발이 조금 구멍이 아니냐 뭐 폰세 와이스 좋고 문동주 류현진 좋은데 그 엄상백 선수가 좀 부진하니까 5선발이 구멍 아니냐 좀 인간적인 야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100승을 거둔 김경문 감독은 더 젊은 황전수 선수에게 기회를 좀 더 주면서 좀 더 강한 하나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2위 LG하고 지금 2경기 차고요. 3위 롯데하고는 어느덧 5경기 차까지 따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화도 사실 2위하고 5경기 반 차까지 벌어졌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잘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한 모습인 건 사실이고요. 이 더위를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 사실 폰세 선수 지금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21경기에 나와서 한 번도 지지 않고 1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프로야구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은 정민태 선수가 가지고 정민태 선수하고 이제 헥터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네. 14연승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 야구를 그야말로 평정하는 동률이 되고요. 또 한 번만 더 이겨서 또 2승을 하게 되면 전임 미답을 가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폰세라는 선수가 나타나서 한국 프로야구를 뒤얹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세면 한화가 원하는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폰세 선수 MVP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김혜성이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어디를 다쳤어요? 네, 왼쪽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신시내티전을 앞두고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네. 왼쪽 어깨에 점액낭염이라고 해서 어깨뼈하고 힘줄 사이에 그 마찰을 줄여주는 곳인데 그곳에 염증이 생긴 걸로 보이면 보통은 선수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하거나 통증을 호소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IL 명단에 올리는 순간까지 로버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혜선 선수 사실 아픈지 몰랐다. 너무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랬군요. 절대 자신이 아프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주전 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일단 올려놨다. 근데 뭐 지난 58경기에서 현재 타율이 3할 4리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타율이고 홈런 그럼요. 2개, 15타점, 15득점에 도루 12개 성공. 뭐 이 정도면 사실 괜찮은 상황인데 부상이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정우 선수가 좀 더 부진해지고 있어요. 네. 피츠버그와의 홈경기에 6번 중견수로 출전을 했는데 4타수 무안타입니다. 또 팀도 1대2로 지는 바람에 6연패에 빠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상 첫 이제 이번 시즌 처음으로 5할 승률이 무너졌어요. 54승 55패.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와일드 카드로 가을 야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선두하고 9경기 반차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좀 분발해주고 팀 전체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의외로 부진의 벽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어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뉴캐슬 내한 경기 있었습니다. 근데 팀 K리그 이끈 울산 김판곤 감독이 팬들 야유를 받았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그 클럽 월드컵을 포함해서 공식 10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이기도 하고 예. 김판곤 감독하면 그래도 울산현대를 우승시켜줄 감독으로 믿고 있었는데 네. 팀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어제 사실 뭐 김진규의 결승골로 뉴캐슬을 이기기도 했고 또 뉴캐슬에 새로 합류한 박승수라는 젊은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고 그 의미 있는 경기에 사령탑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뭐 김판곤 나가 이런 뭐 비난이나 야유까지는 쏟아지지 않을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팬들이 조금 실망한 것 같고요. 팀 성적 부진으로 김판곤 감독의 비난이 커지면서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 대구도 김병수 감독도 지금 속이 탈 텐데 왜냐하면 김병수 감독은 이 최하위까지 쳐졌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올 시즌 이제 강등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셀로나 같은 좋은 팀과 좋은 경기를 한다고 해도 팀 성적부터 챙겨라 이런 팬들의 질타인 것 같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아직 출전팀이 모두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팀들과 같은 조 될지 벌써부터 조추첨 전망이라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최악의 조편성은 뭐고 최상의 조편성은 그러니까요. 뭐냐. 좀 뭐랄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12월에 이제 조추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개최국하고요. 네. 이런 뭐 아시아권 이렇게 합치면 13팀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48개 팀 중에 13팀이 결정됐는데 네. 벌써 조추첨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번 조추첨 방식이 48개 나라가 나와서 4팀씩 일단 첫 조를 치릅니다. 그러면 12개 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1, 2위 팀이 직행을 하게 되고 3위 팀 가운데 8개 팀이 와일드 카드로 합류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최국과 상위 9개 팀을 그 1포트 우리가 1그룹에 넣게 되면 23위 피파 랭킹 24위인 우리나라는 최초로 2포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1포트에 캐나다 또 뭐 예를 들어 3포트에 예상되는 노르웨이 그리고 4포트에 뉴질랜드나 자메이카, 콩고 이런 팀하고 붙으면 최상의 조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1포트에 스페인이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4포트에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이 들어가게 된다면 최악의 조편성이 될 것 같아요. 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는 거 봐서는 우리 팬들이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스냅의 더 파워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